안녕하십니까, 이용재입니다. 심리학 개론 기말고사 준비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 15장까지 모든 챕터에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그 포인트를 잡아서 각 챕터별로 뺐고요.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게 실제로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부분마다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올 건지에 대한 힌트 같은 게 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시험은 OX 단답형 객관식 주관식 지난 중간고사에 봤던 거와 비슷한 형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의 맨 뒷부분에 요약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는 한번 쭉 보고 와야 됩니다. 이제 5장 기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보 처리 모형 있잖아요.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감각으로 순간적으로 시각, 청각, 주로 시각, 청각이겠죠. 물론 이제 감각으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게 단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단기 기억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시연하지 않게 되면 곧 망각이 되기도 하고 이 단기 기억을 갖다가 이제 시연, 이걸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되뇌임이죠. 되뇌이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장기 기억에서도 이게 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마다 단기 기억으로 떠올려서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 처리 모형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단기 기억을 여기 보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 사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 사과만 꺼내라 하게 되면 그때 꺼내야 되죠. 그때 안 꺼내면 어떻게 돼? 지나가 버리잖아. 그지? 지금 작업대 위에 있는 기억이라고 해서 작업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예, 작업 기억이라고도 한다는 거고 여기 작업 기억의 세 요소가 중앙 집행기, 우문, 루프, 시, 공간, 잡기장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정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시연, 되뇌기를 하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미적인 내용을 담아서 깊이 있게 처리를 하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요. 정교하게 만들어고 조직화해서 하게 되면 기억이 잘 됩니다. 단기 기억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장기 기억은 지속 시간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망각은 보게 되면 역행 간섭과 순회 간섭 때문에 망각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경제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심리학 공부가 이전에 경제학 공부에 영향 간섭을 하겠죠. 그죠? 이 거꾸로 가잖아. 심리학에서 경제가 거꾸로 가니까 이거는 역행성 간섭. 그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에 경제학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뒤에 그 앞에 공부했던 심리학이 경제학에 간섭을 해요. 이거는 가던 길로 가는 거니까 순행성 간섭이라고 그러죠. 이전에 학습했던 것이 새로운 학습을 간섭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장기 기억은 사실을 갖고 있는 서술 기억,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절차 기억이 있습니다. 절차 기억은 예를 들어 우리 자전거 타기라든가 운전하기라든가 이런 몸으로 익힌 절차에 관한 기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도 우리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행위, 지각 운동, 반사, 암묵 기억 이런 것들은 절차 기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서술 기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일반적인 지식이죠. 일반적인 의미에 관한 지식을 의미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언제 외웠지? 글쎄, 예. 시간 날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화 기억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9.11 그 테러가 났을 때 그때 나는 보면 아마 11시였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서술 기억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망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에빙하우스입니다. 에빙하우스는 무의미 철자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20분이 지나면은 한 60% 떨어져. 1시간 지나면은 뭐 40% 떨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복습하면 다시 올라가고
그 후에 또 하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학적인 방법으로 망각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 누구? 에빙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간섭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9시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나서 6시에 오후 6시에 만약에 단어 시험을 본다. 는 조건이 있고요. 밤 9시에 그 단어를 외운 다음에 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시에 단어 검사를 해. 그러면은 아침 9시에 하고 오후 6시에 기억하는 그런 조건하고 밤 9시에 공부하고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6시에 기억하는 거하고 어떻게 될까? 해상하는 그 비율이 수면 조건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낮에 활동할 때는 그 영어 단어 외운 거 그 사이에 뭐 수학도 공부해야 되지, 밥도 먹어야지, 친구도 뭐 해야 되지, 여러 개 활동이 많잖아. 활동이 많은 것이 방해가 되고 간섭이 돼요. 그래가지고 해상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이 주어졌을 때 해상률이 떨어진다.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 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두성 혹은 최초 효과, 신근성 혹은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또 9시라고 합시다. 9시에 공부를 시작했어. 그리고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시험을 본다고 쳐요. 그럼 어떤 게 가장 기억이 잘 날까? 물론 저녁 6시에 공부한 게 기억이 잘 나겠죠. 가장 최근에 최신에 한 거니까. 최신에 한 걸 갖다가 최신 가까울 꺼내가지고 신근성 혹은 최신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여기 보면 높잖아. 그지? 그리고 그 뭐 중간에 했던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마음 잡고 공부했던 9시에 공부했던 그것은 기억이 잘 나. 그렇지. 이거는 장기 기억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 기억.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기억했던 것이 기억이 잘 나고요. 그 사이에 있던 거는 좀 해상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공부하는 거는 기억이 잘 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초기와 맨 뒷부분이 기억이 잘 된다는 것을 서열 위치 곡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은 최신 효과, 장기 기억은 최초 효과. 이거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사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언어와 뇌에 대해서만 할게요. 편제와는 뭐냐면은 대뇌 좌반구, 우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뇌, 좌반구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고요. 우반구는 주로 이제 시공간을 담당하는, 저도 이제 석사, 박사 논문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뇌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강남하고 강북하고, 그죠? 따로 떨어져 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뇌가 이렇게 그 간질 환자의 경우에 그 가운데를 잇는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를 갖다 끊어놨어요. 그랬더니 간질은 없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 하여튼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뭐 이게 1960년대 말에 있었던 건데 지금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근데 분리뇌 환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오른쪽 시야에 있는 자극은 좌측 뇌에, 그 다음에 왼쪽 시야에 있는 자극은 우측 뇌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뇌에 있는 여기 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좌측 시각 처리 영역으로 전달이 되고 왼쪽 시야에 있는 나사 있잖아요. 그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대칭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칭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실어증, 그러니까 언어 연구를 하면 실어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실어증은 대표적인 게 브로카 실어증하고 베르니케 실어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베르니케 그 영역은 뭔가 언어를 이해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망가지면 의미를 몰라.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브로카 영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망가지게 되면 표현을 잘 못해. 그래서 브로카 실어증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그죠? 그런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실어증이 되겠어요. 말을 하되 의미는 이해를 하는데 말을 갖다 끊어읽기 이렇게 하거나 잘 못한다 이거죠. 그다음 베르니케 실어증은 그 이해성 실어증이에요. 그러니까 좌반구의 그 부분이 축두엽이거든요. 옆부분이니까 말은 유창하게 말을 많이 해.
근데 말을 하는데 내용이 소갈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말을 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좌반, 여기 이거 보게 되면은 베르니케 형에 가고 브로카 형은 왼쪽 뇌에 왼쪽 뇌, 좌반구에 있는 언어 영역이고, MRI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쓰는 거 있잖아요. MRI라든가 ERP는 뇌파의 일종이에요. 제가 석사 논문에 그때 ERP라고 하는 거 썼는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언어의 그 기능에 대해서,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은 꼭 알아두십시오.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발달로 가보겠습니다. 발달은 그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 이런 뭐 이론들이 있지만 삐아제를 알아두세요.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쯤 되면 이제 형식적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각운동기에는 그 처음에는 대상 영속성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대상 영속성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는 물활론적인 사고랍니다. 이건 물활론은 뭐냐면은 모든 물건은 살아있다 이거죠. 여기 모든 물건은 곰인형도 살아있고, 여기 책상도 살아있고, 뭐 해도 살아있고, 뭐 이렇게 모든 건 살아있다고 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자기 중심성 그런 것이 탈중심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탈중심성 보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추상적인 그런 가설적인 그런 것으로다가 이제 그런 추상화 능력이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자기 중심성인데요. 이 꼬마 아이한테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뭐를 보고 있니 하게 되면 그죠? 선생님 위치에서 본 거하고 그 꼬마아이가 뒤에서 본 거랑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본 걸 갖다가 자기가 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하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예,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보존 개념입니다. 뭐 영상으로 통해서 봤겠지만은 여기 물이 보게 되면 컵에 똑같아. 똑같은데 이걸 갖다가 컵 하나를 갖다가 약간 길쭉한 거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 물이 어디가 더 많지? 길쭉한 거 가리키면서 여기요 그러잖아, 그제? 물이 그 병 크기에 따라서 옮겨 가더라도 물 내용은 똑같이 보존되어 있잖아. 근데 그 보존되어 있는 건 몰라요. 예, 이게 이제 그 구체적 도작기나 돼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보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이제 그 감각 운동기에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 보게 되면 물론 책 내용에서는 어린 아주 그 영화 같은 경우도 대상 영속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여기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파란 인형을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다 앞에다가 종이를 딱 갖다 대. 그러게 되면은 딴천을 피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때 그 전에 그 파란 인형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그게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계속 있다고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야. 반면 그 아래에 있는 애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애는 하얀 인형 있잖아. 하얀 인형을 갖다가 천으로 덮어놨어. 덮어놓으니까는 어디 갔지? 하면서 찾고 있잖아. 대상이 계속 거기 영속해서 있었다고 하는 걸 알아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그 헝겊을 치우고서 여기 있다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대상 영속성 실험이 되어 있고요. 여기 대상 영속성,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탈중심화, 보존 개념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기와 정서하겠습니다. desire, 욕구라고 하는 거죠. 예, 생리적인 욕구, 또 심리적인 욕구 같은 게 있고요.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채우려고 머릿속에 그 추동이라고 그러는 이걸 드라이브라고 그래. 굶주린 목마름 이런 거 있잖아요. 욕구에 대해서 그걸 갖다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나중에 그 행동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뭐 음료를 찾고 먹고 싶을 때는 뭐 먹고 뭐 성적인 게 있으면 그걸 추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그 자체로도 바람직한 겁니다. 내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갔더니 오 음식 색깔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를 당기잖아요. 그죠? 유인을 하잖아요. 그 유인가입니다.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추동과 유인과가 같이 결부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을 더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동기이론이고, 그 다음에 정서이론에 대해서 볼게요. 정서이론 세 가지, 제임스 랑의, 캐논 바트, 샤우트 싱어가 있습니다. 제임스 랑에는 자극이 오게 되면 생리적으로 각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서가 뜨인다, 이런 얘기죠. 캐논 바트는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생리적인 각성과 정서가 동시에 온다. 샤우트 싱어는 자극이 오면 생리적으로 각성하는 거하고 그걸 갖다가 머리로 생각을 해. 인지적으로 평가를 해. 그 다음에 정서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론을 알아두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그 곰이 자극이 위협적인 자극입니다. 그러면 신체가 심장이 뛰고 그냥 그죠? 땀이 나고 도망가려고 하고 각성이 되잖아요. 그러니 얘가 공포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임스 랑의 설이고요. 그 다음에 캐논 바트설은 여기 곰을 봤을 때에 각성하는 거랑 두려움이라는 공포가 같이 온다. 이게 캐논 바트설. 샤트 싱어 이론은요. 곰이 딱 주어질 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고는 생리적 각성하고 그 아래 That's one scare bear. 오, 무서운 곰이네. 난 그걸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인지적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포, fear 이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샤우터 싱어의 이 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잘 나갑니다. 성격 이론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런 내용만 좀 하세요. 프로이드 이론 있잖아요. 무의식의 존재를 개념화했고 성격을 이대고 스포에고 자아, 원초, 초자 이런 식으로 했고 불안과 방어 기제에 대한 총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본능, 무의식 이런 측면에 집착을 했어. 이론을 갖다 어떻게 검증하기가 좀 애매해. 무의식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이게 프로이드 성격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로저스의 현상학적 인본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보다도 각 개인이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하느냐,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의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걸 현상학적 장이라고 그러는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특질 이론입니다. 이건 특성 이론. 이것이 여러 가지 자극에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관된 형태로 반응하는 개인 내적인 심리 구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어떤 형용사에 따라서 기술하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형용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외향적이다, 이 사람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담즙질이다, 점액질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뭐 온순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공통적인 걸 뽑아내서 그걸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인을 꺼집어내서 이론을 연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특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5개 5요인 이론 이것이 이제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행동주의입니다. 행동력이 주의 있잖아요. 스키너 박스가 있는 스키너가 이 성격도 우리 그 동물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학습 원리를 성격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뭐 이런 거보다는 상황 요인에 상당히 관심을 주었죠. 그리고 자극을 따라서 그거의 강화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론이 행동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의 그 인지적인 측면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하러 갈게요. 검사에는 투사법이 있어요. 물론 MBTI라든가 뭐 MMPI 같은 그런 그 설문지, 질문지법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기말고에서는 투사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신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과장정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샤우 잉크 반점 주제 통각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주관 고정관념이 반영이 되기 쉽고 또 상담자가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샤 검사입니다. 잉크 반전 검사죠. 복잡한 잉크 얼룩으로 만들어진 걸 보고서 이거 뭐가 생긴 거야? 이거 개같이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한 걸 보고서 그 피검자의 사고 생각이 어떤지 정서적으로 어떤지 이런 거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예, 로샤 검사를 갖다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에 TAT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헨리 머레이가 개발한 건데요.
이 그림만 딱 보여주는 거야. 전후 맥락 없이 다양한 생활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마샬몸이 앞에 있는 그 잘생긴 남자를 갖다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사 그림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피검자가 욕구, 환경으로부터 압력, 이거 이제 방식 같은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 이게 주제 통과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검사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와 지능입니다. 여기 심리 검사 갖춰야 될 요건만 볼게요. 특별히 이제 신뢰도, 타당도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신뢰도와 타당도,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여기 그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타당도가 높은 거야. 그 Y축은 위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야. 신뢰도는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거기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중심으로 뭉쳐 있는 게 1번이고 여기 이제 그 회색깔이 주변으로 뭉쳐 있는 게 2번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총 쏠 때 그런 건데요. 어떤 그 사람마다 총 쏘는 그 저희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 탄착군 형성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비슷하게 처음 쐈을 때나 두 번째 쐈을 때나 비슷하게 나오면 이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3번, 4번 같은 막 여기저기 막 퍼져 있잖아. 이거는 할 때마다 그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낮아요. 그런데 타당도는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빨간 관역 있잖아요. 하여튼 관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 빨간 그 관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했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타당도가 높다 이거야. 재려고 하는 걸 재는 거다 이거야. 관역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그 원 주위에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 중심 초점을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신뢰도가, 이거는 그 타당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타당도가 낮다.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 신뢰도는 그 검사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 그래요. 신뢰도를 갖다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 재검사, 동형검사, 반나눠서 하는 건 내적 합치에 의해서 하는 신뢰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는 이게 재려고 하는 걸 재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 목적에 맞을 때 타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예언, 공인,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표준화는 뭐냐면은 그 실험을 받는 사람이 누가 받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채점을 하고 해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 자가 있잖아. 자 보게 되면 1cm, 2cm 이거는 한국에 있는 자나 미국에 있는 자나 다 똑같아요. 어딘가나 다 똑같아. 검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나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표준화입니다. 이상행동과 적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상행동 판별 기준이 뭐예요? 적응적 기능의 적응을 갖다 잘 못해. 손상되었거나. 그 다음에 통계에서 평균이 보통 많은 사람이 평균에 있잖아. 너무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는 이걸 이상한 거로 보는 거야. 주관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문화의 규범이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났을 때 이걸 갖다 이상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안장애에는 어떤 게 있나 하세요. 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가 있다. 범은 범사에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게 이걸 갖다가 범불안이에요. 그 다음에 공포증, 특수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 특정 공포증, 사람들과 사회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사회공포증. 공황장애는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갖다가 공황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강박장애예요. 원하지 않은 생각을 갖다 계속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갖다 반복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 보도블록 같은 거 있는데 거기 금 밟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손을 씻었는데 계속해서 때가 끼고 더럽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손이 그냥 다 벗겨지도록 그냥 손을 씻어. 이게 강박장애예요.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불안 상태가 지속될 때, 뭐 베트남 전쟁을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성적으로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불안 상태가 지속되는 외상을 받은 후에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분 장애입니다. 기분 장애가 우울증, 가장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 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 이게 우울장애요.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이건 뭐냐면은 아주 우울한 상태와 아주 그냥 기분이 들떠 있는 그 상태가 양쪽으로 극적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양극성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건강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단 말이야. 이걸 일반 적응 주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쥐한테 아주 뜨거운 방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주 냉장고 같은 데 그런 데 집어넣거나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건 비슷해요. 예. 위궤양이 생긴다든가. 이게 뜨겁든 덥든 비슷하단 말이야. 아니, 뜨겁든 차갑든 비슷하단 말이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쿡 찌른다든가, 시끄러운 소리 들려준다든가. 뜨겁든 차든, 예. 시끄럽든 아니면 콕 찌르든 다 스트레스는 똑같단 말이야. 예.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 어떤 거가 있든지 간에 반응이 신체 생리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걸 일반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스트레스 오래되면 병이 되겠죠. 여기 일반 증후군은 처음에는 이제 경고, 그 다음에는 저항, 소진 단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적응 반응이 이제 경고 단계야. 위협으로 지각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저항 단계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저항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됐어? 그러면 모든 자원이 고갈됐잖아. 이제 나가서 완전히 퍼지는 거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이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경고, 저항, 소진 단계로 간다. 일반 적응 증후군이 요 세 단계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그 생리적 반응이 투쟁이냐 도피냐, 파이트냐 플라이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격, 도피 반응의 그 생리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심장이 막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막 긴장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투쟁 도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 좋으냐? 그럼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 저기 초등학생하고 만약 운동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죠. 무기력하죠. 그렇지만 만약 국가대표랑 하게 되면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되면 성과가 아주 올라간다. 이상적인 성과 상출은 스트레스가 적정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따분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성과가 안 올라. 알겠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우면은 아예 포기를 해. 그래서 성과가 안 올라. 네. 그래서 적절하게 어려워야,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있어야 성과가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냐.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받으면은 부정적이어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갖다 한번 해볼 만하다, 도전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정서가 유발되어서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까지 것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도전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되어서 좋은 성과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성과도 더 높습니다. 항상 그런 말 하세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감정으로다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스트레스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이고 어떻게 공부해, 계속해서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짜증내지 말고 이 동영상을 갖다가 보고서 이해하고 파워포인트 출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직접 행정으로 옮기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이걸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심리치료가 여기 보게 되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정신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의식을 꺼내려고 하니까 자유연상과 꿈의 분석이 있어요. 무의식적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가 꿈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 꿈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 경험했던 인물, 예를 들면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갖다가 그 상담가, 분석가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상담을 하려고 하는 상담을 왜 하러 왔어?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 근데 문제 해결하는 게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워. 그러면 저항을 합니다. 예. 상담을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요걸 갖다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상담자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유현상, 꿈의 분석, 전이, 저항 관련된 걸 갖다가 그 상담자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에게 그 무의식적인 근원이 뭔지를 갖다 잘 통찰을 갖도록 하고 그걸 갖다가 알도록 해주고 하면서 그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신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심리학입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이 프로이드랑 마찬가지로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적인 공격적인 그런 무의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뭐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이런 거 뭐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나중에 성격심리학 배울 때 하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군 이래로 해가지고 대대로 물려오는 우리나라의 무의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개성화는 자신의 미발달된 부분을 개척하고 그런 걸 갖다가 성격에 좀 더 완전한 거로 채우는 거, 이걸 갖다가 개성화라고 했어요. 이게 분석심리학을 담당한 융의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에서 행동치료 봅시다. 여기 보면은 기존의 부적응 행동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역조건화를 한다 이런 거예요. 조건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이완훈련, 체계둔감화, 노출질의 혐오적 역조건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적인 강화물을 없애거나 정적인 강화물을 갖다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도구적 조건화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부적인 강화물을 없애거나 정적인 강화물을 더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걸 갖다가 강화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이걸 갖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정서적 치료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는 A, B, C 혹은 A, B, C, D, E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는 뭐냐면은 인지치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생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그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자 이거야. 여기 보면 A 선행사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선행사건으로. 그러면 그 신념이 뭐냐면은 나는 부모님 나를 버렸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상 살기가 싫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그 상담자가, 야, 이혼을 한 거는 니들 부모님이 한 거고, 그건 네 인생은 또 네 인생이야. 그리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잘 살고 열심히 더 사는 애들도 많이 있어. 부모님 이혼 때문에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논박을 D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구나, 내가 부모님 이혼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망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용기를 갖고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정서의 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행사건을 영어로 antecedent, 신념 제기는 belief, 결과는 consequence, 논박은 dispute, 효과는 effec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A, B, C, D, E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 인본주의 심리치료입니다. 이거는 그 로저스의 성격인에서 나와 있는데, 인간 중심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자가 그 치료를 받는 내담자에게 진솔하게,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내면을 갖다가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인본주의적 심리치료 혹은 내담자 치료라고, 내담자 중임치료라고 합니다. 게슈탈트 치료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개인이 행동하고 경험하는 것을 자각하여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이제 그 심리치료 있잖아요. 여기 치료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이제 청주년 상담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고,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정신분석은 뭐고,
합리적 정서적 치료는 뭐고 게스탈트는 뭐고 인본주의는 뭐고 이 정도로 대충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행동입니다. 여기서는 동조와 복종, 응종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영상 보면 기억나죠? 여기 기준 선분이 있고 이거랑 맞는 게 뭐야? 당연히 B번이지. 그런데 다른 미리 한 6, 7명이 똑같이 그 길이랑 기존 선분 같은 게 뭐예요? A인데요. 두 번째도 A인데요. 세 번째도 A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글쎄 하면서 속으로는 B라는 거 알지만 A라고 답을 한다 이거지.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게 된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일탈자로 지목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똑같이 반응하려고 하는 성향, 이걸 갖다 동조라고 합니다. 이게 응종과 복종입니다. 여기 밀그램 실험이 있죠. 여기 이제 실험자가 있고요. 이제 여기 실험하러 온 친구는 이 선생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학습자가 뭔가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갖다가 눌러야 돼. 이거 전기 볼트를 누르는 거야. 여러분 저기 100V, 220V 전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죠? 그런데 300V, 450V까지 올리더란 말이야. 65% 이상, 10명 중 6명 이상이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깜짝 놀랄 거죠. 예를 들면 광주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많은 킬링필드에 수많은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밀그람 실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인간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 이거 아직 알아두시고.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노출주의입니다. 예, 먼저 그 여기 뭐 텔레비든 라디오든 유튜브든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잖아. 그럼 그 노출이 돼. 광고 건너뛰기 뭐 이런 거 바로 하고 싶죠. 그죠? 소비자가 불필요한 노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재핑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너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뭐 그걸 많이 하죠. 그죠? 노출을 즐길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광고가 노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일 때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관련된 거라든가 내 기존의 신념과 태도에 맞는 거라든가 내가 지금 뭐 살려고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 다음에 뭔가 주의를 끌게끔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 상당히 두드러진다든가 뭔가 신기해요. 저 재밌겠는데. 그리고 광고물도 밑에 있지 않고 딱 내가 보는 위에 있어. 이렇게. 아,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습된 자극을 사용하거나 또 예를 들면 다들 컬러풀한데 어떤 거 하면 흑백이야. 그럼 그때는 흑백이 관심 기울이게 되겠죠. 하여튼 자극 자체가 주의를 끌 수도 있다 이거죠. 주의를 끄는 건 개인 요인, 자극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각적 조직화입니다. 소비자는 자극을 조직된 덩어리로 지각하려고 한다. 이거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그랬죠. 불완전할 때는 메꾸려고 하고 근접한 거, 유사한 거, 연속성 있게 집단화해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경과 배경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극 요소가 조직화되면 그 자극이 뭔지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극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틀, 그림 틀과 관련 지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 범주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요소로부터 한 가지 요소로부터 다른 걸 추리해 나간다. 그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텔레비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어.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나 이렇게 이마트나 갔어. 그럼 거기서 그 기억한 내용 아니 그 노출되어 주의를 기울이고 지각한 걸 갖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게 광고가 성공한 거지.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그걸 보고 기억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기억에는 다중 기억 구조 모델이 있는데 단기 기억 처리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정보가 많으면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딱 필요한 정보만 딱 주라 이거지.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아주 심플하게 광고를 만들어. 오히려 그 중소기업이나 뭘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저거 다 집어넣어서 광고 만들려고 그래. 예. 복잡하면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기억 증대를 위한 광고 전략이 뭐냐? 그림, 심상 이미지, 뭐 이렇게 시각화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연상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캐토톱이라고 하는 그 신경통 뭐 이런 게 있다면 캐내십시오, 캐토톱, 캐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하라 이게
기억 증대 기법을 이용하라. 그 다음에 반복해서 광고를 하라. 근데 반복이 또 지나치면 필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기억 증대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어떻게 광고를 만들면 좋겠냐. 하여튼 뭐 돈 뭐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수백억을 넣어서 광고를 한다고 그러대.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하여튼 기업과 광고의 관계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 5장부터 15장까지 뭐 10개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각 챕터마다 분량이 엄청 많은데 불만 갖지 마시고 여기 이제 제시된 그런 PPT, PDF 파일을 갖다 잘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공지한 대로 책 교과서 맨 뒤에 요약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꼭 좀 읽어보세요. 거기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단답형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대학생이라 할 수가 있지. 그래요. 수고했습니다.